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결과와 정치 혼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의 파도는 갈수록 높고 거칠어집니다. 미국의 정례 무역 보고서가 한미 FTA를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WTO의 무력화에 대한 의도도 엿보여서 걱정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WTO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가드를 올리지 않고 링 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턴에도 종류가 많죠. 경험이 하도 많아서 부장 인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흙수저 인턴인 흙턴, 금수저 인턴인 금턴도 있습니다. 어쨌건 수련과 노동의 중간 개념인 인턴,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에서부터 기간, 또 정규직 전환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문제 풀어봅니다. 3월 3일 오늘은 삼겹살 데이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제역 여파가 다행히 더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기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마장동인데요. 오늘 경제의 소리에서는 구제역 여파에도 꿋꿋하게 서울 시민의 배를 채워주고 있는 마장동 풍경 소리 들려드립니다. 3월 3일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좋은 일 많기를 기원하는 금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늘 좋은 뉴스만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걱정 가득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우리 안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밖을 내다보면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무역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권을 적극 보호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이익을 아주 엄격하게 챙길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WTO의 분쟁 해결 절차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복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우리 분명히 강자와 약자의 입장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늘 언급해왔듯이 무역 적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지 또 통상 정책과 우리 경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시욱 교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USTR 보고서를 두고 다양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미국 정부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원래 미국의 무역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매년 3월 1일 이전에 의회에 그 무역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USTR 보고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발표된 거고요. 보통 이 보고서에는 이제 지난 1년간 무역협정 진전 현황, 그 피해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1년간의 무역정책 방향, 이런 걸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는 이제 출구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제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이끌어갈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설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왔던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본 원칙으로 자유무역이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되면서도 특히 미국 국민이 한테 그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우선 정책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정책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미국 무역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그리고 외국이 시장을 개방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 신규 무역 협상 개시 혹은 기존 협상의 재협상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기조가 이제 보고서로 가시화되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심의 어떤 재편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WTO 체제도 필요에 따르면 미국의 이익을 반영해서 좀 바꿀 수 있었다. 내지는 혹은 뭐 무시하겠다. 이런 의도로까지 읽혀지는데요. 이건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면 강자와 약자의 질서는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근본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보고서하고 크게 다른 점은 WTO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것과 상충되는 여한 재반 WTO 결정은 원칙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익에 반하는 WTO 분쟁 중재 패널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미국의 법률이나 무역 관행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이건 확실히 1995년 이후에 유지해온 WTO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단기간에 WTO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향후에 미국이 WTO 결정에 순응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무역 법령이나 재반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고서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부과 권한, 세이프가드 조항, 그리고 무역법 30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근본 조치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그 WTO를 탈퇴한다는 걸 만약에 의미한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미국 이외의 국가가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WTO 체제로 미국을 제한 WTO 체제는 어느 정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WTO 자체의 어떤 급격한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드를 놓고도 정부라든지 학계 전문가들은 WTO에 제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얘기를 해라. 사드의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빠지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 교역량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저희가 다자간 무역 협상, 특히 WTO의 분쟁 해결 패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쌍무간 문제를 다자간 영역으로 넓힌다든지 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좀 그 사이에 효과를 보고 왔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WTO를 탈퇴한다든지 아니면 WTO 체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수단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와의 무역 적자를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철강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반덤핑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환율에 대한 얘기도 건드리고 있고 FTA 재협상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성큼성큼 걸어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말만 나오고 있고 계속 불안 요인으로만 있습니다. 재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한미 FTA를 거론했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재협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협상 문제가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한다는 상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면에서의 활용도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 한미 FTA 재협상 카드가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높이기 위한 A를 얻기 위해서 좀 B를 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그걸 저희들이 약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한미 FTA 가지고 방위비하면서 연결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에서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 이런 또 안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만약에 FTA가 지금 상징적인 부분이고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불균형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과의 재협상도 일단은 시작이 된다면 주로 미국 측이 요구하거나 건드리는 부분 역시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일까요? 일단은 대미 흑자가 가장 큰 부분인 자동차나 철강 그리고 석유 부분 이런 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위생 검역 기준이나 기술 장벽, 원산지 검증 제도, 정부 조달 기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법률이나 의료 같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개방, 좀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재편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슈퍼 301조, 참 오래된 조항이기도 한데요. 슈퍼 301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에서 일단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어떤 우리나라한테 통상 조치를 한다 그러면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슈퍼 301조 부활을 통해서 아마 통상 압박 가능성 이게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법 301조는 타국이 불공정한 그리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걸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국과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보복 조치로는 뭐 한미 FTA에서 규정한 관세나 비과세 혜택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위반 품목에 대해서 강하게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수입을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활용하는 거죠. 예, 이게 벌써 뭐 90년대 중반에도 한번 얘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뉴스에 많이 등장했었죠. 이런 네네네. 그 최근에 한미 양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경제 금융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고서에 한미 FTA를 언급했다 이런 얘기를 앞서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발표와 또 미국 측의 표명에 따른 한국의 정책이 좀 박자를 보자면 우리가 좀 한 박자 뒤늦게 간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 보고서는 원래 무역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작성 발표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한미 FTA가 지난 오바마 정부 기간 동안에 발현 최대의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근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부총리나 또 통상산업부 장관께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하고 협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좀 시기적으로 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으로 정부는 쌍무 간의 정부 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국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용하고 면밀한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면밀한 대응으로 좀 역시 우리 자국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미국 측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향, 즉 어떤 뭐 보호라든지 혹은 대응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까요? 근데 뭐 통상정책 앞서서 정치적인 안정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이 통상 마찰이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반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비중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 외교 채널을 훨씬 더 지금보다 공고화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고 양이 큽니다. 또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역량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의 이 현재 상황, 중국의 사드 사실 미일 간의 안보 갈등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타격을 걱정하고 있는데 좀 대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광범위하긴 하지만 좀 교수님 추천해 주실 만한 중요한 대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 경우를 보면 이제 2012년에 그러니까 센가쿠 열도 영토 분쟁 경우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보복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당시에도 일본의 경우에 대중 수출 비중이 한 20%에 육박했거든요. 저희들이 한 25%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유사한 상황이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보복했을 때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그 피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적인 피해가 컸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일본은 이제 자국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하는 거 그리고 특히 수출선을 다변화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제 다른 나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거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수출 제품 또 수출선의 다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리 선례가 있었던 일본의 사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갈등 사례도 좀 많이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참고를 해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당장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바람 또 국민들도 바라는 바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시욱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뉴스 또 생생경제 인터뷰 듣다 보면 애청자 여러분들도 드시는 생각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샵 0945번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 1위로 문자 보내셔서 함께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의 내용은 무역입니다. 상품부터 기술과 서비스 또 자본까지 나라 간에 교환하는 일을 무역
무역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된 지는 이제 꽤 오래됐죠. 각 나라들이 저성장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힘드니까 보호무역주의, 즉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 관계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넘어야 될 장벽들, 지금 그걸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여러 학자들, 또 여러 입장의 학자들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먹거리 판로인데요. 여러분은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또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1670-9957 1670번에 9957번 전화 거시면 무릎 관절염 수술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늘 하루 종일 TV 보면서 경제 뉴스에서는 아마 사드라는 두 글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경제 제재와 중국 측의 대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 문제 또 미국 문제 지금 복잡한데요. 내수도 살아야 될 텐데 이 또한 대책이 만만치 않죠. 저희도 계속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관련 뉴스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물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밥상 물가는 조금 주춤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일 언론 매체에서는 사드 여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티 안 나게 비공식적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경제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거든요.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 당장 면세점 업계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을 오는 15일부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세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많게는 중국 관광객이 현재 대비 60%에서 혹시 70% 이상 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논란이 된 롯데도 바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 그러니까 국가여유국은 우리로 치면 관광공사 이런 정도인,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 이런 쪽인데요. 네.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서 한국행,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는 온오프라인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내용이 떴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구두 지시니까 사실 문서로 남지 않아서 확인할 길은 없다. 그렇지만 구두 지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한국 관광을 하러 오는 중국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단체 관광하는 인파들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유커라고 하죠. 유커 비중이 절대적 면세점은 당장 피해 마련보다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804만여 명으로 이 중 개별 여행객과 단체 여행객은 6대 4의 비율을 이루는데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방한 중국 관광객이 1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네. 이 정도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매출 감소에 시달리던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 면세점이 업계인데요. 소공동 롯데 면세점 본점에서 3조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 중 중국 관광객 매출이 2조 6천억 원이니까 타격이 굉장히 앞으로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예, 지금 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중국 여행객들 이 면세점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수출품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에 대한 수입 판매 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네. 네,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금 외교적인 제소 여지, 즉 WTO 같은 곳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쟁점화될 만한 방식으로는 이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구두라든지 업계에 마련된 기존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장벽을 높게 쌓아서 지금 한국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발원지는 사드 배치고요. 사드 배치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 경쟁 대립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역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이 북핵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일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과의 교역량은 25%, 한국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또 교역 대상국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에 대한 대책을 앞서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다양하게 찾지 못하면 더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얘기하다가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규정에 따르 앞으로 중국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에 해당 업체는 수입식품 화장품 업체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수입의 기준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고 등록된 후에 허위 정보 제공 상황이 발각되면 등록 번호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국내 화장품 업체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중국 쪽으로 지금 장벽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사실 경제의 기본인 내수가 튼튼해야 될 텐데 우리 쪽 내수는 어떻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많은데요. 수출 생산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됐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는 전월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네. 감소인데요. 소비가 3개월 이상 계속으로 줄어든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부터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연결 상태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동향은 잡히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힘들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극한 직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온 말인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일 때문입니다. 3월에 청년들의 인턴도 변함없이 극한 직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턴 상황을 비꼬는 말들도 얼마 전에 인터뷰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부장 인턴.
인턴을 하도 인턴만 경력을 많이 쌓아서 부장급이다 이런 말이고요. 또 흑턴, 금턴,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눠서 인턴을 비하하는 말도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도 문제겠지만 일자리의 질이나 또 일자리를 얻는 과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인턴 제도의 수련생, 이 인턴 제도를 보면 수련생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좀 애매한 위치인데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다 이런 평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우선은 인턴 제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인턴 네. 제도는 그 지원자들한테는 그 직업 체험, 직장 체험으로 서구 미국에서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 신분에서 내지는 졸업을 앞두고 자기가 사회 진출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직업의 자리가 맞는지 네. 기업이나 기관에 자기가 지원하고 들어가서 일 경험을 하고 이게 자기에 맞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해당 기업이나 기관은 신입 사원이나 그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 인턴을 활용해서 좋은 유능한 인재를 이제 찾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자하고 또 구직자하고 구인하는 회사하고가 인턴을 통해서 짝이 지어주는 그런 하나의 직업 탐색 프로그램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인턴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턴이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뭐 기수별 시험 제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은 미리 이제 회사를 체험하고 일해보고 당연히 좀 급여는 적겠죠. 적거나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윈윈하고 평가하는 이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임금 편법 노동의 희생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처럼 안 되고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인턴을 이른바 착취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청년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랑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대학 나오고 일자리 구하는 그 청년들은 많은데 그들 이제 고학력의 그들이 가고픈 일자리는 워낙 제한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하면 인턴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정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인턴 노동력으로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2008, 9년 그 당시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인턴 제도를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좀 해소하거나 아니면 좀 봉합한다는 정책으로 또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인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2008, 9년서부터 인턴 제도가 국내에서 많이 확산된 것인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서구에서 구인 내지는 구직자들이 서로 직업 탐색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으로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오히려 인턴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뭔가 좀 비정규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싸게 일을 시키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렴하게 사람을 쓰고 싶은 그런 어떤 기업들의 욕심이랄까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원인을 볼 수 있겠군요. 예.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청년 시기에 여러 가지 경력을 쌓고 또 직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능력이 배가가 돼야 사회나 혹은 기업에도 도움될 텐데 지금과 같은 인턴 제도는 결국 뭐랄까요? 노동력을 더 숙련도를 높여주거나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인턴을 통해서 일의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을 배우고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면은 그런 인턴 경험이라는 것이 유용하게 활용되거나 또 본인한테도 큰 디딤돌로 작용이 될 텐데 앞서 이제 부장 인턴과 같이 최근 기업들이 인턴을 거쳐서 바로 선발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인턴을 다른 비정규직처럼 때 되면 내보내고 새로운 인턴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 정상적으로 직원이 수행할 업무를 인턴한테 그렇게 맡겨서 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사실 그 인턴들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이용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인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취업된 그 지위를 하나의 경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인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물론 아마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 서류에는 지금 청년들이 모든 자기가 넣어야 되니까 인턴 경험도 넣는 경우를 보긴 하지만은 그것이 정작 제대로 된 직장 경험으로 아마 이제 심사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인턴제가 그러니까 청년들만 좀 애먹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낳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부장 인턴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방 버려지는 인턴을 티슈 인턴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티슈처럼 쓰고 예. 버려진다. 예. 그런데 예. 지금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비정규직 안에서도 또 인턴 안에서도 양극화, 좋은 예. 인턴과 질 나쁜 인턴, 버려지는 인턴과 그나마 기회가 있는 인턴. 이게 양극화가 또 세분화돼서 복사되는 느낌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교수님? 우선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턴이라는 것을 실제 채용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라든가 네. 오늘 논의되듯이 좀 싸게 네.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턴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인턴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흑수저처럼 금턴이라고 했을 때는 금수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위 이제 취업이나 채용이 보장된 네,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턴들 경우에는 다른 인턴들한테 마치 또 다른 금수저의 인턴으로 비춰질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하는 그냥 비정규직으로 활용되다가 또 때 되면 또 교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신분의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겠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공고문만 봐도요. 모집 인원 흔히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죠. 땡땡명, 영영명 이렇게 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또 계약 기간, 기간 여러 가지 전환 이런 걸 안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인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청년들이 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서구국가에서도 마찬가지면서 네. 인턴을 거치면서 직장으로 나아가는데 그 인턴들의 지위를 놓고 여러 이제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인턴도 과거의 수습이나 내지는 이행의 그러니까 일을 그냥 단순히 학생 신분으로 배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네. 실제 일을 하는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또 다른 비정규직의 그러니까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을 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여러 보호라든가 그 시간에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사회보험에 대한 보장을 다른 우리 노동자나 근로자한테 주어지는 것처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논의가 당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지 않는데 네.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수가 그리고 상당 기간 경험을 일을 하는 직장 경험으로 네네.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해주는 것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어떤 그 보호라든가 아니면 좀 정부가 나서서 실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맞는 행정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해서 인턴들이 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라든가 좀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인턴도 수련생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념으로 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부는 일단은 지금 현행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인용해서 괜찮다. 2년 일하면 정규직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안이하고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턴이 그 직장에서 또 많은 청년들한테 그 꿈을 좌절시키고 많은 또 문제가 되는 식으로 이슈가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우선 실태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앞서 이들이 지금 실제 인턴으로 과거에 어떤 수습으로서의 개념의 어떤 성격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이 아니라 상당 기간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비정규 근로자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하거나 차별을 없이 하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보험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근로기준 같은 것들을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좀 시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덜 피해보거나 문제되는 것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정부가 태도를 보이는 거는 너무 좀 청년들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지적될 만하겠죠. 네, 이 인턴들의 실태를 과연 정부 관련 부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20대나 30대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이 세대의 고용 불안, 사실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도 또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좀 걱정거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청년들은 당장 그들을 살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자리, 취업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대학까지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제자리를 찾아나갈 때 그들이 미래 세대로서 여러 생산적인 활동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인턴과 같이 그들이 사회에 이행할 때부터 뭔가 매우 왜곡된 노동 경험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사회 불신이라든가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행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을 좀 두텁게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우리 사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걸 투자라는 표현 참 저희도 와닿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무조건 챙겨주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 청년 세대에게 좀 투자하자. 이건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말인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금요일 경제 소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는 우리 경제의 다양한 현장 소리들 또 풍경들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5129님, 인터뷰 연결 상태 때문에 진땀 빼신 김 PD님 불금 보내세요. 네, 이 불금을 보낼 수 있는 거는요. 이런 응원 그리고 또 경제의 소리와 같은 따뜻한 또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경제 코너 때문일 겁니다. 그 코너 담당하시는 분이죠. 이혜선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마음이 관대하십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시잖아요. 또 생방송의 묘미죠. 라디오는 생방송이니까요. 네. 자, 오늘의 경제의 소리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경제의 소리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마장 축산물 시장에 찾아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쯤 되면 별명을 하나 만들까봐요. 퀴즈의 요정 이런 걸로 해서. 전령사 하겠습니다. 전령사. 네, 전령사 좋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소고기 부위 맞추기입니다. 네, 소고기 부위 맞추기. 네, 제가 마장 축산물 시장에서 소고기 어떤 부위를 발골 정형하는 모습, 즉 지방을 제거하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그 작업을 소리로 담아봤는데요. 이 소리를 듣고 과연 여기가 어떤 부위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늘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고기의 달인이시죠. 고기의 신. 힌트는 있나요? 이게 칼이 뼈 주변을 지나가는지 이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 주변을 많이 지나가면 뼈가 많은 부위일 거고요. 그런 소리 없이 그냥 자르는 소리만 나면 뼈가 없는 부위겠죠. 오늘의 경제 소리 퀴즈입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네, 고기 좋아하시는 분 귀 쫑긋 세우고 맞춰주십시오. 네. 자, 이 정도 되면 청취자분들 항의 문자 이걸 어떻게 맞추냐. 역대 최대 난이도일까요? 굉장히 역대 최대 난이도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칼로 쓱쓱쓱쓱 지나가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요게 다 뼈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원래 뼈를 지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쓱쓱쓱 비껴가는 소리가 아예 안 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건 뼈가 많은 부위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많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딱 지금 이 시간 이제 오후 3시 30분 정도에 마장 축산물 시장을 딱 찾아갔는데요. 사실 도착하자마자 소 머리를 이만큼 싣고 오는 화물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뭐 천엽이나 선지, 곱창 같은 부속물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마장 축산물 시장은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주로 도매점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굴 정형 작업은 다
다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오후에는 주로 부속물이 들어오거나 오전에 다 끝내지 못한 발굴 정령을 이 시간에 이어서 하는 집도 많습니다. 예, 이 마장동에 제 주변의 분들은 고기 먹으러 마장동 가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매도 하지만 소매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시장의 직선거리가 한 300m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가운데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굴다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주로 소매로 판매를 하고요. 굴다리를 넘어서 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절단기 움직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들려옵니다. 조금 네. 더 큰 규모의 가게들이 쭉 있는데 이 가게들에서는요. 어지간한 부위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장 축산물 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빡빡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거리거든. 인심은 더 좋아졌어요. 이런 물건을 사도 더 싸지고 많이 주고 그래. 옛날에 여기 와봤는데 오랜만에 구경하러 왔어요. 가격은 다른 데보다 싼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보니까 싼 것 같아요. 20-30%는 싸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요. 네, 여기 엄청 싸다고 해서 남편이 여기를 자주 왔어요. 애기들한테 꼬리곰탕을 해먹이느라고. 꼬리 2개 24,000, 하나에 12,000. 10,000원이 달라는데 사장님 안 줘요. 이 깎으려고 하시는 분은 또 좀 멀리서 오신 분 같긴 한데. 네. 아니, 안 깎아줍니까? 네, 애누리가 안 됩니다. 원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경매로 사온 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발굴 정형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격을 딱 부르면 그냥 그 가격으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애누리보다는요, 차라리 덤을 노리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 이혜선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네. 마장동 가면 원래 좀 쌉니다. 소매보단 싼데 네.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덤을 노려라. 네. 더 받으려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상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제역 여파도 어렵게 지나가고 있고요. 좀 깎아주긴 힘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3월이 마장 축산물 시장에게는 비수기예요. 네. 가뜩이나 원래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지난 설 연휴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또 선물도 요즘은 많이 줄이는 맞습니다. 분위기고요. 그래서 마장 축산물 시장은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마장 축산물 시장의 이충근 상무이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상인들의 매출이 한 50% 정도 다운이 됐어요. 이미 이제 설에 이제 굉장히 침체를 겪었는데 여기도 이제 구제역까지 왔으니까 우리 시장으로서는 구제역이 빨리 잠재워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 확산된다거나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종업원 숫자도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영업이 어려우면은 이제 문 닫는 업소들이 나오겠죠. 체계적으로 관리 못하면 뭐지게 정부도 원망해보고 그럽니다만은 글쎄 우리도 좀 선진화된 이런 체계를 가지고 빨리 번지지 않고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백신 문제도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대지까지 옮겨간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지는 밀집해서 사용을 하니까 걱정이 큽니다. 네. YTN 라디오 듣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이 구제역 관련 뉴스 많이 들으셨죠. 출발새 네. 아침 정면승부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백신 문제.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구제역 여파가 오고 가축의 이동 제한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고기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시장이 한산하다 보니까 지금 더 여유 있게 싸게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러 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사는 사람 중심의 시장이 되면 좋다라고 하겠지만 상인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 중에는 아예 그냥 한우 원가를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한우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마장동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임종섭 씨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우 가격은 사료값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료가 한우 일생 동안 먹는 그 비용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문제. 어느 선에선가 송아지 값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농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가도 사료비와 인건비, 송아지값 이걸 따져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든 어쩌든 송아지값을 좀 내려주면 한우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송아지와 사료값, 인건비 그 세 가지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좋은 가격에 착한 가격에 한우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네. 정답이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들 전부 다 고기 전문가들이신가요? 혹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부위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갈비인데요. 네. 갈비살, 갈비 부위요, 갈비.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YTN 청취자분들이 보통 귀가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인터뷰하다가 가격 대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딘지 물어봤더니 네. 치마 양지라는 부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마장동에서 1kg에 4만 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고기 한번 먹을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마 양지 1kg에 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소비 많이 해서 또 상인들하고 같이 얼굴 펼 수 있는 그런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703님을 비롯해서 8106님, 이 FTA와 무역에 대한 걱정 얘기해드렸습니다. 자꾸 국민의 경제 체감온도 떨어지고 있는데 좀 힘 좀 냅시다라고 하셨는데 예, 힘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099님 바로 갈비 맞춰주셨습니다. 나가자마자 맞춰주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삼겹살 또 우족 뭐 여러 가지 갈매기살 이런 거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려울 때 좀 같이 소비하면서 상인도 또 축산농가도 얼굴 펼 수 있고 여러분도 맛있는 고기 드실 수 있는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선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선물 마련해서 이분 중에 한 분 골라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생생경제 다시 힘이 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